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요 내용을 그냥 한번 상기하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요 무부양양은 포상급, 지급, 사유로서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직상투 부당단체 방해 거금 매매 협조는 뭐라고? 금지행. 그럼 우리가 금지행이라는 글자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 요거는 칠판에 계속 적었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외워야 될 게 뭐밖에 없냐면 비전공 광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논리상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자, 무는 뭐예요? 무등록. 부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정은 뭐? 정서. 직은 직접 거래. 쌍은 쌍방 대리. 투는 투기 조장. 이거는 뭐 부당. 단체, 방해, 분여의 담합.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은 우리가 남한테 양도 대의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 자격증. 하나는 등록증. 그렇죠? 이사설명 생략. 그렇죠? 그거는 뭐? 거짓된 언행. 그러면 초가, 금품, 수수. 매매는 중개, 대상으로 매매를 업. 협조는 상대방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인 줄 알면서 그를 통해서 물건을 의뢰받거나 그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아까 비전공 광고는 아까 설명드렸잖아. 그래서 여기 요 광고만 하나 살짝 갖고 올게요. 광고만. 우리가 이따가 어차피 이게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 광고가 제가 크게 한번 적어 볼게요. 광고가 이게 조금 이따가 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 뭐가 나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하나가 나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렇게 똑같은 광고라고 우리가 세 군데나 광고가 나온다고.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고 하면 네 가지를 빠뜨리면 안 돼요. 네 가지. 이게 뭐냐면 광고 실명제. 자, 이게 뭐를 빼야 되면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이름. 요 네 개를 적어야 돼요. 요 네 개 중에 한 개가 빠지면 뭐가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할 텐데,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데 뭐를 하면 안 되냐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부당한 표시 광고가 우리가 뭐라고 외웠냐면 이렇게 했어요. 부, 다, 과, 해, 침. 기억나요? 네. 그럼 요건 뭐냐면 요거는 없는 거, 뭐 부존재. 없는데 사람들이 딱 보면 사람들이 혹할 물건만 광고를 하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르게, 과장. 이거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침.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광고가 세 군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은 시험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어렵게 나올 게 없어. 왜? 다음 중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이쪽에 있게 나올 거고. 그렇죠? 이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논리가 없는 거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면 돼요.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것만큼 쉬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할 내용이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그냥 한 번 얘기한 거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파트 맞아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요약집을 한 장을 넘기면,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자, 여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시험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자, 한글 못 썼다고 알아먹을 수 있죠. 그죠? 네. 이 사유란 말이에요. 사유. 우리가 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500만 원 이하를 좀 더 해주면 뭐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그걸 쭉 서술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권자가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지 맘대로 내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간단해. 이게 논리만 딱 터득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그 다음에 여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 글자부터 외워야 된다. 그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뭐 어떻게 외우냐면 운명, 그 다음에 운명이, 연, 설, 광고, 모니터링.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를 외워 있단 말이에요. 외우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요 운명이 누구하고 노느냐를 먼저 따지는 거야. 여기는 요 단체를 따지는 거예요. 운명은 누구하고 노는 단체예요? 거래정보사업자. 일단 거래정보사업자까지만 나오면 돼요. 운명이는 누구하고 노냐면 협회하고 놀아요. 요 연자는 뭘로 시작해요? 연수교육. 요거는 뭘로 시작해요?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데 주어가 누구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자, 광고. 요 세 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가 돼요? 부당한 표시 광고. 자, 이 모니터링은 뭐냐면 이 광고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면을 이렇게 쳐다보는 걸 갖다 뭐라고 하면 모니터링. 그럼 여기에 정보가 또 돌아다니는 게 뭔가 이상을 내. 이상을 하면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여기에 광고를 했는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야, 이게 뭔가 이상하는데 이 자료 좀 내한테 한번 줘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이게 누구냐면 이게 뭐가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이게 과태료 부과권자는 누구가 되느냐가 금방 있어. 내가 누구가 쳐다보고 있다 그랬어요? 국장. 그럼 이 과태료 부과권자가 이게 누구냐면 국장이에요. 자, 광고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당한 표시 광고는 아까 저쪽에 나온 것처럼 다르게, 이거 부존재, 그 다음에 다르게, 과장, 해침. 이거를 부존재인지 다르게 했는지 과장했는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지 누구가 알아? 좀 마음에 들어요. 등록관청.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가 알아? 등록관청.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자,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시도의사. 그러면 시도의사가 부과하지. 그렇죠?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높은 사람 누가 나와요? 협회에서 높은 사람 누가 나와요? 끝났지. 이게 부가권자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밑줄 치고 막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흐름을 가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 운자가 이제 뭔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건 뭐냐면 운영 규정이에요. 명은 그냥 감독상의 명이에요. 자, 요 운자가 뭘까? 그렇죠. 매해 개년도 종료 3개월 이내 운영 실적. 명은 감독상의 명령, 개선 명령, 시정 명령을 이행하죠. 그럼 이게 다예요. 그럼 다음에 시험 칠 때, 다음에 뭐 공부할 때 이보다 더 한다고? 없어요. 계속 이거예요. 잊어먹지 않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걸 그냥 이렇게 모아가고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면 이거 이상의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유. 그쵸? 요게 사유. 중간에 섞였으니까 사유. 그 다음 누구하고 노는지. 과태료 부과권자. 이거 다 알아지는 거예요. 요 내용, 이게 500만 원의 과태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보면 106쪽에 이만큼 길어요. 이만큼 길어. 근데 이게 이만큼 긴데 우리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다 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익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갈게요.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같이 시작. 개, 문, 폐, 반납, 휴, 광고. 이것도 시험 문제가 똑같은 형태로 이걸 두 개를 섞어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부가사유, 금액, 부가권자예요. 근데 여기에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보계, 문패, 반납, 휴, 광고를 외웠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가권자는 한 사람 빼고 전부 누구냐면 등록관청.
한 사람만 누구냐면 시도지사. 그럼 여기 똑같은 글자가 여기에 반납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 7일이네.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 며칠이네? 7일. 그럼 이건 누구한테 반납해요? 교부한 시도지사. 야는 뭐가 돼요? 등록관청. 그럼 답은 야 아니면 야란 말이에요. 한 개 빼고 전부 누구라 그래서? 등록관청. 그럼 야만 자격이 취소될 때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것만 교부한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누구가 된다고? 등록관청. 그러면 이제 사유만 알면 된다고. 자, 이거는 뭐냐면 사무소 이전 신고. 자, 제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이전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걸 하면서 사무소 이전 신고 며칠 안에 돼요? 10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올라야 돼.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등록관청이 달라지면 뭐가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 이사 갈 때 누구 될 거가? 신기사. 그렇죠? 관할구역 아닐 때는 서류 송부가 없고 관할지역 밖으로 갔을 때는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을 하면 이전 전에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며칠 안에 지체 없이 뭐를 대신 쳐. 이게 이제 이렇게 따라오면 공부가 다 끝나는 게 앞에 있는 내용이 여기서 다 정리된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요 보는 뭐예요? 보증. 근데 요 보가 여기 하나가 나오고 이게 하나가 있다고. 그럼 이게 센지 약한지 알 수가 있잖아. 위에 기 세요? 밑에 기 세요? 위에 기 세요. 그 위에 거니까 이건 뭐냐면 보증을 설정하지 않거나 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밑에 거는 조금 잘못하는 거. 보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보가 두 번 나와요. 그죠? 자, 걔는 뭐예요? 개시. 우리 사무소 벽에 몇 개를 그려야 돼요? 4개. 이름하여 뭐라고? 등수보. 자, 등록증 뭘 그냐면 원보. 자, 이 수는 중개보수. 자, 요는 보증 설정을 했다는 증명서. 자는 뭐? 자격증 원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여기에 사자를 살짝 적어 놓으면 진짜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두 번 읽는 거를 가능하면 없애야만이 시간이 이제 줄어들어요. 이번 토요일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는다, 그죠? 이번 주 시험을 한번 쳐보시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논하자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았는 걸 정확하게 맞추냐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만큼 문제를 풀었는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이 담당 과목 교수님이 열심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민법 열심히 풀고 나니까 시간 보니까 20분밖에 안 남았더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관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아서 시간 관리 돼요. 그럼 뭐냐면 이게 50분, 이게 50분이면 여러분들 민법을 딱 45분만 일단 풀어야 돼. 못 풀었으면 스톱이야. 뭘로 넘어가야 돼요? 개론. 민법 80점 맞는데 개론 20점 맞으면. 제 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냐면 이런 거는 누구가 해주느냐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씩 연습을 해 가야 되는 거지. 여기 감독관이 자 시간 50분 지났으니까 자 민법 풀던 사람 민법 적고 개론 적고 이렇게 해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칠 때 목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시계를 딱 보고 나서 딱 요 시간이 되면 스톱하고 넘어가야 돼. 그런데 왠지 여기서 점수가 좀 나올 것 같거든. 그럼 이거 과락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앞으로 하지 마세요. 민법을 먼저 푸는 게 옳은지 개론을 먼저 푸는 게 옳은 건지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더라. 니도 한번 이래 해봐. 그런 소리도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개론 잘하는 사람은 개론 먼저 풀고 민법 잘하는 사람은 민법 먼저 풀고. 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여러분들도 첫인상 안 보는 것 같죠? 다 첫인상 봐. 상대방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봐. 여러분들이 머리에 관심 있으면 상대방 헤어스타일을 볼 거고, 여러분들이 옷을 좋아하면 옷 입은 걸 볼 거고. 그렇죠? 똑같아. 이 문제를 딱 풀었는데 1번도 안 풀려. 2번도 안 풀려. 그냥 가슴이 쿵덕쿵덕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푼다, 이거를 먼저 푼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없고 내가 잘하는 과목을 먼저 푸는 거예요. 왜? 1번 풀리고 2번 풀리고 3번 풀리고 가슴이 싹 평정심을 찾는 거예요. 좀 틀리면 어때? 좀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1번도 안 풀리고 2번도 안 풀리고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제 말뜻을 잘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 먼저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계를 봐서 45분이 딱 되면 접어야 돼. 다른 과목으로 가야 돼. 안 지킨다니까 거짓말 같죠? 그럼 이제 내가 지나가면 이런 소리는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저들끼리 앉아서 맨날 이런 얘기해. 이번에 민법 문제 풀었는데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먼저 개론부터 먼저 푼다고. 그럼 다음에 개론 먼저 푼다고 잘 풀릴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시간 지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지문을 한 번 읽고 틀렸든지 맞았든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2번, 3번, 4번, 5번까지 풀었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뭔지 몰라. 영어로 딱 4글자야. 이거 붙잡고 있어봐야 답 나오나? 안 나와. 뭔 얘기하다 일로 가서. 이런 거 원본인지 사본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등수보장을 떠올리면서 이게 원본, 사본을 개념을 갖고 봐야 돼. 이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이 글자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에이, 설마 그러죠, 그죠? 설마가 진짜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시험 문제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게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려운 건 시원하게 틀려야 돼. 시원하게 틀려야 쉬운 걸 시원하게 잘 맞추는 거예요. 60점은 이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전국에서 1등 하려고 하면 한 해에서 1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국에서 1등 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반평균이 전국에서 1등 하는 건 엄청 좋아요. 그죠? 또 뭐 웃지도 않아요. 그죠? 자, 이 문자 2번이에요. 자, 여기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무슨 부동산 중개를 뭐래요? 문자를 사용. 그럼 이걸 하다 보면 부칙 6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들어가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옥의 간판에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이걸 적지 않아도 이것도 문자 위반으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패자는 공부할 게 없어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무슨 신고냐면 방문 신고를 해야 돼. 반납했고요. 자, 이거는 휴업. 그 다음에 이거는 변경신고, 재개신고. 다 언제 해야 돼요? 미리. 자, 광고는 아까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100만 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으로 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이름을 적었는데 요거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뭐가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건자까지 다 공부했다고.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 교재 107쪽에 가보면 이렇게 한 페이지인데 지금 여기 있는 106쪽과 107쪽을 따지면 이게 진짜 A4 용지 한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다 윤곽이 잡혀 있어요. 어느 정도 윤곽 안 잡힌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제 얼굴이 낯선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잘 할 수 있다. 다 순서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순서대로 새카맣게 어쨌든 한눈에 다 보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냐면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9쪽으로 가요. 자, 109쪽. 자, 이 109쪽에 가면 이제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에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시험 범위 안에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에요. 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법 이름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왔는가를 여러분한테 잠깐만 소개를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적었다고 치고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토지 거래 허가예요. 사실은 이 내용이 좀 달라요. 이 내용이 다른데 이게 세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엔 요 법이 따로 있었고요. 옛날엔 이 법이 따로 있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일 뒤쪽에 나와 있었어요. 이게 토지거래허가가. 그런데 이게 세 개의 법이 하나로 바뀌어져서 과거의 시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는 토지거래허가는 28회, 29회, 30회 딱 세 번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요 이전에는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공법이에요. 공법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쪽으로 이사를 오니까 공법 교수님은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2시간 내에 시험 범위가 줄어든 거고, 나는 늘어난 거야. 그쵸? 아, 그쵸? 이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만 알아주면 돼요. 자, 요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한 문제. 한 문제. 그러면 요게 28회에 한 문제, 29회에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도에 여기서 문제가 더 나왔다는 거야. 더 나왔다는 거야. 한 문제가 아니라 왕창 나왔다는 거야. 왕창 나왔어.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 문제가 몇 문제 정도의 비중이 있냐면 2문제 정도의 비중이 있어. 그러면 이게 총 몇 문제 정도의 비중이냐면 5문제 정도의 비중이 있는 건데, 5문제까지 나오는 건 시험 문제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한 문제라도 더 나오는 순간에는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냐면 어려운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걸 맞출 수가 없어요.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하나가 나왔다는 거야. 작년도 시험 친 사람은 뭔 지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 한국은행도 나오고 항만공사도 나오고 오만때만 다 하나가 나왔어요. 이 선매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는 법전을 옆에 갖다 놓지 않고는 맞출 수 없는 문제. 그런 거는 아무도 못 맞춰요. 저는 맞추냐고요? 요령은 조금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요령은. 이게 지문이 5개가 있으면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 개의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아닌 걸 한 개는 찾아내야 돼. 확실한 게 한 개가 아니면은 이게 벌써 번호가 2개가 날아가요. 아까는 몇 분의 1이냐면 5분의 1이에요. 자, 이제는 몇 분의 1로 줄으세요? 3분의 1. 여기서 재수없게 한 개만 맞추면 딱 2개가 남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요.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요거 2개 중에 지금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 아, 그럼 맞추는 거예요. 50%만 나오면 시험 평균이 50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뭐 외우지 않았는데 교수님이 안 가르쳐 준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건 쓸데없는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요 중에서 이 전체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걸 배워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여러분들 요거부터 먼저 살짝 한번 개념을 잡아줘야 돼. 이 개념을 안 잡히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져요.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뭐냐라는 걸 한번 봐야 돼요. 부동산을 뭐 할 때, 거래할 때 뭘 해요? 신고를.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가 이렇게 그려요. 뭔지는 몰라요. 요 부동산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 부동산에 해당이 되었을 때 여기 있는 매도가 있고 애도가 돼버렸다. 그죠? 어쨌든 매수가 있어. 그러면 야가 나중에 뭐를 해야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할 때 요 신고를 했으면 뭐가 나오느냐면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만 뭐가 되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럼 여기에 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일단 요 부동산이 일단은 뭐와 다르냐면 중개 대상물과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중개 대상물은 뭐냐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작되는데, 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요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중개 대상물은. 근데 야는 뭐로 그러냐면 네모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신고 대상이 무엇이냐는 걸 알아야 돼. 신고 대상.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신고 대상이 뭔지를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제도가 왜 생겼느냐면 야들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사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야가 만약에 이거를 많이 샀다가 양도 차익이 많으면 나중에 세금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내라는 거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슨 신고가 돼야 되냐면 이게 실거래가예요. 그럼 이 실거래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중계약서, 그래서 법에 보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거래할 때는 5개 거래해놓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3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걸 전제 조건에 여러분들 일단
까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신고 대상이 무엇이냐는 걸 우리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신고 대상이 나오면 두 번째, 신고를 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신고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가서 하면 이게 뭐가 되면 이게 방문신고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면 이게 뭐가 되면 이게 전자신고가 돼요. 이 전자신고는 대리가 안 된다라고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데 요거는 기준이 뭐가 냐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요게 며칠이냐면 요게 30일. 자, 며칠이라고? 30일.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가 되게 되는 거야. 누구한테? 누구한테 하느냐면 요거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그죠? 이름하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고관청이라고. 그 다음에 요 신고를 해야 되면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이 신고 의무자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쭉 설명을 드리는 거 머릿속에 연상이 어느 정도만 되면 이게 답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직거래. 그래서 1번 직거래시. 직거래시가 다시 뭘로 나누면 원칙과 이제 예외로 나눠지는 거야.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시. 이걸 이따가 보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 내용을 이따가 우리가 뭐라고 외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외우느냐면 이걸 갖다가 당, 실, 개, 대, 중, 조 이렇게. 자, 이 신고를 하면 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뭐를 주냐면 신고 필증을 주는데 요 신고 필증을 며칠 안에 주냐면 지체 없이 준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뭐를 받은 것으로 보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봐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뭘 받은 것으로 봐요? 검인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우리가 전자계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다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 이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느냐면 안 해도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뭐가 되냐면 의제가 돼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게 결국은 신고를 했을 때 뭐를 받냐면 신고 필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요 신고 필증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요 이제 서식을 한번 보러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서식은 여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 교재 117쪽에 가봐요. 117쪽에. 117쪽에. 자, 거기에 가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서식이 2020년도 2월 21일 날 바뀌었어요.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그냥 눈으로 편안하게 봐요. 자, 동글림 1번이 가니까 이거 지금 여기 머릿속에 또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매도인의 성명. 그 다음에 우측에 가니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때는 법인에 관련되는 번호,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이 있으면 국적, 이걸 적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는 사람에 가보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거래 지분 비율,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자, 그 밑에 가니까 외국인 등의 매수용도. 자, 이건 뭐냐면 내국인은 해당되지 않고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는 이게 주거용의 아파트인지 레저용인지 주거용의 단독주택인지 주거용의 그 밖인지를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용도도 들어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뭐도 들어갔어요? 국적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적하고 여기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에 색깔 있는 거 한번 예쁘게 한번 칠해봐. 요거 색깔 예쁘게. 요거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니까 너무 막 적지 말고 예쁘게 우리 기본서에다가 두고 예쁘게 칠이 재져 있어. 형광펜. 형광펜. 예쁘게 칠해. 응? 응. 자, 국적. 국적에 노란 줄 빨간 줄 하나 그으라고. 국적에. 국적에. 네임펜으로 쓰면 뒤에까지 다 보여.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 부동산 매수 용도. 자, 거기다가 색깔 있는 걸 칠해놔요. 그래야 다음엔 여러분들 눈이 여기에 간다는 거예요. 눈이. 이해됐죠? 요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적는 거예요. 없으면 안 적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니까 거래 대상에 가보니까 종류에 가보니까 토지면 토지,
건축물이면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축물 해당되는데 동그라미 치면 된다. 그죠? 갈매기 표시하면 돼요. 그죠? 공급계약인지, 전매인지,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이런 걸 적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가니까 밑에 소재, 지목, 면적하고 돼 있다. 그죠? 소재지,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건축물 면적, 건축물 거래 지분 등을 적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계약 대상 면적에 토지가 몇 제곱미터, 건축물이 몇 제곱미터. 자, 그 밑에 내려가니까 물건별 거래 가격. 그쵸?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니까 총 실제 거래 가격. 거기에 가보니까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라고 돼 있고 거기에 계약금 옆에 가니까 뭐가 보여?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일은 우리가 여기 가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약 체결부터 며칠? 30일. 그럼 여기에 정해진 날짜에 30일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9번 종전부동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밑에 내려가니까 10번째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긴 요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요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빈칸을 채워갖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무소에서 손가락으로 컴퓨터로 까딱까딱하면 이게 무슨 신고가 되면 이게 전자신고예요. 요 서류를 들고 부동산 소지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면 이게 무슨 신고가 되면 방문신고. 이런 거예요. 그럼 요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을 며칠 만에 준다고요? 지체 없이. 어디 갔어? 지체 없이. 그럼 요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대상이 이제 여기 나왔어요. 요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앞쪽으로 가요. 자, 요약집 아마 한 석 장 정도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넉 장이네. 넉 장. 자, 거기에 가보면 제2절 부동산 거래 신고 109쪽입니다. 109쪽. 자, 거기 가니까 신고 대상 부동산이 세 가지예요. 방갈로 1번, 방갈로 2번, 방갈로 3번이에요. 자, 거기 가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부동산. 이 부동산을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면 토지와 뭐예요? 건축물이에요. 자, 요 뒤에 있는 글자라 돼. 부동산에 대한 무슨 계약이요?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만 해당되는 거예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주택법, 법 이름이에요.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을 통한 무슨 계약이요? 공급계약. 자, 1번이 아까 무슨 계약이었어요? 매매 계약. 2번이 무슨 계약이냐면 공급계약. 근데 이게 주택법과 택지개발 촉진법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법 이름이 총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일단 주택법하고 택지개발 촉진법을 다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주택도도 상공공학이 외우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외우고 일단 주택법과 택지개발 촉진법에 대한 무슨 계약이요? 공급계약. 자, 세 번째 가보면 다음에 지위에 무슨 계약이요? 매매계약. 이제까지는 여기에 있는 요게 다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거 몰라도 요것만 알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는 시험 문제에서 답이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즉 토지와 건축물은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을 통한 무슨 계약? 공급 계약. 다음에 지위가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그럼 요 다음에 지위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긴 요 2번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을 통해서 받은 이 공급을 받은 이 지위요 무슨 계약이라고? 매매 계약. 쉽게 말하면 분양권에 뭐가 되면 전매가 돼. 그렇죠? 자, 두 번째가 보면 뭐라고 되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요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법 이름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어떻고 저떻고 되어 있어요. 그때 가보면 결국 뭐가 되냐면 지위요 무슨 계약? 매매 계약.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 다시 자 부동산에 대한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을 통한 무슨 계약? 공급 계약. 자 다음에 지위요 뭐요? 매매 계약.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이건 시험 문제에 수도 없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외우셔야 된다. 그죠? 자, 요게
여기에 해당이 되었을 때 아까 빈칸을 채워서 제출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그러면 요 대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 대상이 있으면 신고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했다, 그죠? 무슨 신고와 무슨 신고? 방문 신고와 전자 신고. 자, 요 전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냐면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럼 여기에 방문 신고는 뭐가 되면 대리가 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대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제출을 대행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작성하는 걸 대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언제까지 해야 되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요? 30일. 그냥 30일이 아니에요. 앞에 뭐가 든다고? 계약 체결일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면 어디에 하면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름하여 이걸 뭐라 한다고? 신고관청.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로 가요. 이 신고 의무자는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와요.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기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 그림이 딱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이 딱 떠오르면 되는데 야들 둘이가 직거래를 했는 경우인지 요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지 요게 구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직거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먼저 가장 쉬운 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돼.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중개를 했으면 의무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의무자가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심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 거래 당사자는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집에 가서 잠자라고. 왜? 싸게 팔아서 열받는다고 잠자고. 없다. 한 사람은 너무 비싸게 샀다고 열받는다고 잠자고. 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하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하면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의무자가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요때 소공은 뭐를 할 수가 있느냐면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출만 대행하는 거예요. 제출만 대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거래로 가요. 직거래를 가면 어떤 현상이 뭐냐면 이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 직거래는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무슨 신고냐면 이게 공동신고. 여기에 공동신고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계약 서식의 마지막에 가면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요. 그게 두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게 공동신고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표현이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모의고사에 많이 나와요. 제출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동신고라고 하는 것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자체가 이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제출은 일방이 하여야 한다요. 그래서 둘이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근데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를 하는데 야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위반이 되냐면 이게 30일. 이게 30일이 지나면 이게 뭐가 되면 이게 미신고자가 돼요. 미신고자가 되면 이게 뭐가 되면 이게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이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단독 신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독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사유서를 적고 그 다음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신고한 사람은 괜찮지만 여기에 신고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저절로 뭐가 되면 미신고자가 되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제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와 직거래를 할 때로 나누어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의무자가 누구가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거래 당사자는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야는 이제 없어졌어. 야가 없으니까 누구만 나오냐면 거래 당사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만 남으면 원칙은 거래 당사자가 무슨 신고? 공동신고. 여기서 공동신고라서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둘이 같이 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사유서에다가 계약서 사본을 첨부를 해야 돼. 예외가 뭐가 되냐면 단독 신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가 등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실가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도인이나 매수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가 등이라고 하면 개인, 즉 사인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국가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사인이 많죠. 그러면 누구한테 의무를 맡기는 게 좋겠어요? 국가한테 맡기면 국가는 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 거짓말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가 등이 일방이 될 경우에 의무자가 누구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 등이 하여야 한다.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요 흐름을 조금만 알면 당연하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옆으로 살짝만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몇 명이냐면 2명 이상의 공동중개를 했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했을 때는 우리가 현장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돌아가면서 해요. 이번엔 내가 할게. 다음엔 네가 해. 그래야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생각할 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수수료가 다 노출이 되잖아.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해. 근데 법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라 그래. 다 하라 그래. 다 하라. 현실하고 차이점이 약간 있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만 하시면 제출만 대행하는,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자, 의무자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이에요. 자, 신고 내용은 우리 아까 서식에 있었던 내용을 빈칸을 채우는 것이 이게 신고 내용이에요. 자, 이 당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뭐예요? 당은 뭐예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아,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적어야지. 그죠? 자, 실은 뭐겠어요? 실제 거래, 실가. 자, 여기다가 제가 별표를 하나 쳐놓고 이따 공부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걔는 뭐예요?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이 나와야 계약 체결부터 30일이 나오잖아요. 자, 걔는 뭐냐면 대상 부동산. 부동산에 관련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뭐 다 하는 거 적어야 돼. 자, 중은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안 했으면 얘는 빠지는 거예요. 조는 뭐냐면 조건과 기한이. 자, 이제 원래 법이 하나 바뀐 게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 법이 바뀌었어요. 자, 실제 거래 가격인데 실제 거래 가격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요약집에 110쪽이에요. 110쪽. 지금 요 자리에서 요거 금액을 바로 외우셔야 돼요. 바로 외우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여기 뭐냐면 3자가 나오고 6자가 나오고 뭐냐면 9자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이 369도 안 떠오르면 못 외워요. 369. 원래 법이 바뀐 거예요. 장담합니다. 원래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369.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69예요. 근데 369 게임을 안 해봤으면 저 게임은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369 게임 뭔지는 안다. 그죠? 근데 우린 여기에 그 다음 글자가 뭐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되게 헷갈려요. 자, 여기에 가보면 조정 대상 지역은 대상이 얼마냐면 3억이에요. 이 3억이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게 금액이 3억이 넘으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3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6억은 뭐냐면 이게 비규제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반대 생각이 가능해요. 아니, 비규제 지역이 왜 금액이 더 높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3억과 6억은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를 적어야 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규제 지역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높아야 5억짜리와 4억짜리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적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뒷뜰에 호박이 안 떨어지면 369를 외워도 뭔 말인지 몰라. 아니, 왜 여기에 조정지역이 땅값이 더 비싼데 왜 3억짜리 하고 야는 여기가 더 규제가 없는데 왜 6억짜리요? 라고 하면 안 되고, 반대로 비규제 지역은 5억 9천짜리를 사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를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은 3억이 넘으면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이 규제가 있는 거고 규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어제 어디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앞자리에 앉아. 아, 여기 좀 앉는 분이야. 여기 좀 앉는 분이 항상 그래. 교수님 기출 문제를 보니까 안 풀려요. 그게 풀릴 것 같으면 진짜예요. 이게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표현이 369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69는 누구라도 외워. 그 369 누가 못 외워. 근데 이 369가 뭔지 이게 글자를 바꿔놨을 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은 얼마요? 3억. 자,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뭐냐면 6억이에요. 자, 이제 9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투기 과열지구예요. 자, 여러분들이 투기 과열지구는 땅값이 비싼 곳이에요. 땅값이 비싸서 9억 갖고는 제가 볼 때 아파트 근처도 못 가요. 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9억 갖고도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9억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와 뭐냐면 객관적 증빙자료. 아따, 돈 어디서 만드는지 증빙자료 제출하는 거예요. 아, 이거 친구가 줬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장모님이 줬다 그럴 수도 없고, 나쁜 짓에서 모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369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돼요. 이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만 적으면 돼요. 이건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돼요. 돈 어디서 만나요? 서울에 있는 거, 강남에 있는 거, 집 하나 20억 하는데 20억 어디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하고는 달라요. 작년하고는 달라요. 이게 원래 법이 바뀌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69를 바꿔놨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뭐는 떠올라야 돼요? 369, 369예요. 그래서 이게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자,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을 며칠에다 줘요? 지체 없이.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뭘 받은 것을 봐요? 거민을 받은 것을. 자,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자, 요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왕 본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거기서 요약집을 2장을 넘겨요. 2장. 115쪽. 115쪽. 115쪽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었던 게 나와요. 그죠? 그가 뭐가 나오냐면 다른 법률 가의 관계.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만 써먹히는 게 아니고 오만때만 돼서 이게 다 써먹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거민 의제에 가보니까 새카만 거 1번에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뭘 받은 것으로 봐요? 거민. 우리 다음 주에 거민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물으면 또 아무도 몰라. 이 거민이에요, 이 거민. 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뭘 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거민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가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뭘 받은 것이면 농취증을 받은. 우리 다음 주에 농취증 배워요. 또, 자, 토지 거래 허가도 다음에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공부하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뭘 받은 것은 농취증을 받은 것으로 봐요.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자, 센 놈을 해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농취증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해요? 해야 돼. 이해됐죠? 그죠? 자,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다섯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우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시에 뭐가 의제가 되면 신고가 의제가 되어요. 그래서 잘 모르면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오면 뒤에 뭐가 있으면 취득의 신고. 그냥 이거는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시에 뭐가 의제하면 허가가 의제가 되어요. 자, 7번 우리가 아까 금방 한 거예요.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반드시 빨리 자기 걸로 만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까지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교재를 몇 쪽을 펴놓느냐 하면 자, 우리 교재 112쪽부터 공부를 할게요. 112쪽.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